어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정말로 천연덕스럽게 공수사실을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저는 진짜 놀랄 노자예요. 그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그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일선 검사로 출발을 해서 법무부의 직원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평생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야 저렇게 철면피로 나는 몰랐다. 일단 윤 끊어내기로 나온 거잖아요. 일단 변호인부터 해가지고 쭉. 네. 나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제일 저는 황당했던 게 류희혁 감찰관 관련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사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류희혁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냐, 특검이 이상하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번 재판에서 이진관 판사가 상당히 그 좀 제대로 된 재판을 할 게 예상이 되니까 벌써부터 트릭을 쓰려고 작전을 짜고 들어오네. 이제 이게 보이니까 상당히 파렴치하다. 그래서 네. 저는 동시에 이 재판도 중요하지만 2차 특검에서 그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림과 퍼즐을 확실하게 맞춰내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박성재 측에서 유혁 그 전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거절하는 거고. 지금 이제 박성재 입장에서 딱 박성재가 빠져나가는 방법을 그리고 있는 게 하나잖아요. 몰랐다. 그리고 나는 말리려고 했는데 못 말렸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입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 그 말이 맞다면 류혁 왜 감사위원장 나가라 그래. 왜 나가냐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법조인적 관점에서는 네. 이게 너무 달콤해. 박성재의 이 대응이 박성재의 대응이 왜 달콤하냐면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을 적법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저히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 거지. 내가 뭐 장기적 계엄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이런 말이 정상적이고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면 박성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론 방향이 그 말이 맞다. 그때 당시에 내가 국무위원이었는데 국가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막 탄핵하고 나도 탄핵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 각하께서 아주 잠깐 계엄을 하신 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네. 불법 계엄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변호인들이 또 법률 전문가들이지만 지금 피고인도 최고 법률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저 방향으로 갔을 때 윤석열은 사형 선고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향을 타고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나는 말렸다. 지금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했는데 어떡하나? 윤석열이 아니 국무위원 중에 한 놈이 나를 말린 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 다 해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까지 증인 채택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 나중에요 증인 신문할 때 싸우고 난리 날 겁니다. 아니 그리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오후 7시 41분에 윤석열이 전화를 걸었는데 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보다 빠른 8시 16분에 도착해서 앉아 있었던 모범생입니다. 이겁니다. 예. 너무 검사답죠. 이런 분들 열심히 해주셔야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뭐가 됐든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작위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당신이 내란을 못하도록 만류를 했어야 됐다.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죄. 저는 이게 고스란히 누굽니까? 이 박성재 피고인에게도 적용될 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말렸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안해동한 증거가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거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특검에서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만간 법정 구속이다. 증거인멸의 혐의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과 글도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묵음 상태에서 몸짓도 거짓말을 하지 그럼요. 않는데 그럼요. 그 대접견실에서 찍은 계엄 국무회의 직후에 찍었던 여러 가지 행동 거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상목이나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선포 회의를 한 이후에 각각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는 영상이 찍혔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조태열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과 함께 유일하게 윤석열의 반기를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계엄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의자 등받이에 기대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데 박성재는 자기 문건을 받은 문건 있잖아요. 완벽하게 펼쳐 읽어본 다음에 상의 안주머니에 넣는 집어넣고. 모습이 CCTV에 잡혔고 이 행동을 송미령이 옆자리에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반대한 사람과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의 행태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송미령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나와서 그리고 진술 좀 하셔야겠네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말리려고 했어. 아니 못 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류혁 감찰관님처럼 네.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못 막았으니까 소극적으로 동조를 했다는 거는 법에서는 그냥 동조예요. 그거는. 네. 소극적 동조건 뭐건 간에 그 사람의 내적 심정이 뭐가 중요해? 나 이 사람 죽이고 싶어 죽인 거고. 나 안 죽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인 거고. 법의 관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저기 누구야 우리 행안부 네, 이상민. 이상민도 그렇고 아니 나는 말리려고 했는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소극적 동조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법률 용어는 그냥 동조인 거예요. 네. 부작위에 의한 거건 자기에 의한 네. 거. 그러니까 세 사람의 판결문은 그냥 하나의 판결문 그대로 복부대 가서 붙이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다가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일의 행적을 보면 법무부 회의했었죠. 그다음에 검찰의 선관위 파견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지시한 정황이 있죠. 게다가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그 교도소. 실제로 수용이 얼마까지 가능하냐, 3,000명 수용 가능하다라는 보고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 사람이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또는 협조한 정황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더 황당한 거다,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양복 주머니에 넣는 걸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남성이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법정 갈 때는 양복 입으시잖아요. 그럼요. 통상적으로 문건 같은 것들을 전 잘 안 입어서 그런데 고이 접어가지고 원래 상의 안주머니에 잘 넣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요? 예.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뭐 나름 소중한 문서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다 넣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상민도 그랬고 박성재도 그랬고 그 CCTV에 자주 찍힌 모습이 예. 양복 상의 그쵸. 안주머니에 이제 집어넣고 문건 넣고 이런 모습들인 건데 뒷주머니에 꽂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접을 때 각자 접는 방식이 다른데 4등분한 크기로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이제 계엄 국미회를 하는 순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순간에는 반으로 이제 펴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메모를 적는 했어? 모습까지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국무위원들한테 보면은 그런 지시 문건들이 있었던 거고 네. 자기가 떳떳하다면 뭘 받았는지 그날 회의에서 윤석열이 한 얘기든 뭐든가 자기 생각이든 간에 뭘 적었는지를 떳떳하게 법정에서 현출하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현출하면 지금?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사실 그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설사 현출을 했다 한들 전화해가지고 3,000명 물어보는 순간 끝난 거예요. 사실. 설사 아니 나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써놓고 예를 들어서 3,000명을 가둬놓겠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썼다 쳐.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의 의도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윤석열의 계엄 행위를 가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네. 뭐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이미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 그 자체가 사람에 대한 피해가 적건 만큼 내란 행위 자체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박성재가 3,000명 이렇게 하는 순간 윤석열의 내란에 관한 또 변론 방향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해찬 총리 빈소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제 거기 현장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오시고 그랬군요. 네. 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동안 잘 못 뵀던 어른들을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뵀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문 후유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김근태 의장도 그렇고 이해찬 총리도 그렇고 또 저 한겨레 신문 누구죠?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는데. 네. 그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분들이 고문 피해자인 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찬 총리도 지금 연세가 상당히 젊으신 네. 편인 거예요. 맞아요. 요즘으로 네. 100세 시대에. 52년생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올해 뭐 73인데 지금 벌써 세상 뜰 연세는 아닌데 이 고문이 상당히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란숙의 윤석열은 3,000명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그 국군 문건을 보면 고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이스라엘 모사드 기술까지 이제 인수 받아가지고 거기다 약물까지 투여해가지고 무슨 그런 작전을 짰던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제 그런 전술을 그러네요. 써가지고 네. 영혼을 완전히 그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려고. 근데 그 고문을 어디까지 하려고 했었던 건가? 거기에 예를 들면 국군 그 의무대가 실제로 같이 뭐 결합해가지고 뭘 작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국가폭력 범죄가 될 뻔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의 관점에서 의사 관점에서. 하나 수정할 게 있어요. 네. 변호사님 그걸 의사기도 하세요? 네, 의사하고 변호사예요. 비싼 분입니다, 지금. 그거를 네. 이제 사람들 천재래. 언론 같은 데서 자백죄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들 이제 자백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자백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의 발언을 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백은 아 네.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항구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게 자백잖아요. 이때 아미탈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거의 안 쓰는데 아미탈이라는 약을 쓰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송에 나왔던 바비추레이트 계통의 약들은 너가 북한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 거야 맞지?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인식. 아, 동화돼가지고. 그 약이 약을 쓰면 쓰는 것 자체가 틀려요. 자백죄는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말을 안 했을 때 쓰는 게 자백죄고. 예. 근데 이 사람이 마치 북한에 갔다 온 것처럼 착오하고 자백 유도네 그럼. 그 유도보다는 그러니까 거짓말 어떻게 보면 허위 진술하게. 네. 허위 진술하게 한 이야기. 사용자가 머릿속에 넣어준 대로 말을 하게 하는. 무서워. 네. 그런 더 거예요? 무섭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그 내란 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선고조차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에 헤매고 대해서. 다니는 거 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오늘 기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내란 청산이 안 됐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답답하다 티격태격 할 답답해 때냐. 이제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그 민심을 우리 정치권이 잘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박성재 같은 법기술자 하나도 제대로 그 구속도 못 시키고, 네. 예? 뭐 이상민이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갇혀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진관 판사가 잘 재판을 하시겠지만 네. 역시 2차 특검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겨레 신문의 전 대표이자 송건호 송건호 전 선생님, 대표 예, 선생님 예.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다시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부가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한덕수에게 죄를 물을 때 이제 부자하게 쉽게 얘기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렇죠. 책임을 물었는데 예.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 것도 있잖아요. 일부 한 예.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한덕수에 대한 평가할 때 부작위라고 평가를 한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박성재는 나 말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뭘 말렸냐는 그러니까 거죠. 하지만 한덕수도 사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윤석열 뭘 말렸다. 그러면 재판부가 보는 자기 의무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야 된다고. 아. 뛰쳐나갔어야 됐다. 던지든지 네. 나 국무회의 안 하겠습니다 하든지 제가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저 전역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뭐 어떤 행위를 했다 한들 그게 내란 동조 행위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성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헛소리긴 한데 어떻게 형량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